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는 알람 소리가 필요 없을 만큼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제 몸에 새겨놓은 습관이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약통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하나같이 뚜껑이 낡아 손때가 묻어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물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찬장에서 꺼낸 쌀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에 희미하게 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안방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죽을 불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왔어요. 금방 죽 끓여드릴게요. 남편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그 사람은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그의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 좀 주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남편의 입에 천천히 대어드렸습니다. 물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지 40년. 젊은 시절 꿋꿋하게 가정을 이끌던 그 모습은 이제 희미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저는 죽 한 그릇을 떠서 식탁에 놓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레 남편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눈빛으로 모든 걸 전해야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짐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을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을 챙겨 하나하나 먹였습니다. 모든 게 끝나면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이면 휠체어를 끌고 나가야 했고 없는 날에도 재활 운동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1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엄마 좀 힘들구나.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너 시간 좀 날까? 엄마, 미안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갈게요.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그 다음은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주말에 시간 있니? 아버지 좀 봐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저희도 요즘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정신없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말, 힘들다는 말, 다음에 가겠다는 말.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저는 이제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호는 아버지 침대 앞에 잠깐 서 있다가 곧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손주들 손을 잡고 서 있다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주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는 금세 지루해했습니다. 1시간쯤 머물다가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또 올게요. 하지만 또는 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남편이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던 남편이 침대 옆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남편.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남편은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진호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이틀 뒤에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위독하시다. 그래요? 걱정이네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고마. 웠소. 그것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할머니. 그 위로의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옆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간병하며 쏟아부은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는 장례식 내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음식을 챙기고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이럴 때는 오는구나.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문상객들이 거의 다 돌아간 뒤 진호와 수진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힘드셨을 텐데.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 말에 진호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 네.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실 테고. 수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잘 알아봐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으로요. 요양원도 요즘은 좋은 데가 많대요. 요양원. 그 말이 귀에 들어왔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집은 저희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진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이 집만 있으면 저희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10년 동안 남편을 간병하며 지쳐 있을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집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은 저희 몫이죠? 그 말이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저희 몫후, 저희 몫이라고. 10년을 헌신하며 남편을 간병한 저는 이제 필요 없고 집만 남겨두고 요양원으로 가라는 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그 순간 평생을 살아온 의미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장례식장의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진호와 수진이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알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10년의 헌신, 그 끝에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이었을까요? 가족에 대한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을까요? 무엇이었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10년을 함께 싸워온 그 자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셔츠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입던 면바지, 약 냄새가 밴 잠옷들. 하나하나 만져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 남편이 처음 쓰러진 건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신문을 떨어뜨리더니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졸중.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해야 하는데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2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보고 저녁에 돌아와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진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많이 힘드시다. 병원에 좀 와줄 수 있겠니?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주말에 갈게요. 주말이 왔지만 진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진호가 병원에 나타난 건 남편이 퇴원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진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도 따라왔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매일 병원에 오면서 본 남편의 모습.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수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퇴원하시면 집에서 돌보실 거죠?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어쩌겠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퇴원 후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재활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매일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재활센터에 데려갔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하나하나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환자분이 의욕이 없으시면 재활이 어렵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격려라니. 저는 매일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여보, 힘내요. 곧 좋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해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울었습니다. 미안. 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울었습니다. 2사람이 휠체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그래요? 병원은 다니시잖아요. 병원만으로는 안 돼. 집에서도 운동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 엄마,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달려와 함께 아버지를 돌봐주길 바랐던 걸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면서 동시에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혼의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음식 많이 준비하셨네요. 맛있겠어요. 거실상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잡채.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는 안방에 계신다. 진호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곧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원래 그러시다. 명절이라고 특별히 다르진 않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식사를 챙기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에게 죽을 먹이고 다시 거실로 나오니 식사는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아버지 돌보시느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익숙해. 그래도 요양보호사라도 쓰시는 게 어때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렇긴 하죠. 근데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엔. 수진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나가 쉬어라.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수진이는 설거지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나갔습니다. 어머니, 애들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저 혼자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혼의 가족은 떠났습니다. 엄마, 몸 챙기세요. 또 올게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온 건 석 달 뒤였습니다. 2년째 되던 해 겨울. 남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에 걸려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를 했습니다. 밤에는 병원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잤습니다. 진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진호야,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다. 병원에 좀 와줄래? 네, 알겠습니다. 퇴근하고 갈게요. 하지만 진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어제 왜 안 왔니? 죄송해요, 엄마. 야근하느라. 오늘은 갈게요.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진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바빴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 병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 엄마는 식사는 하세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 그래요? 몸 챙기세요. 그리고 진호는 1시간도 안 되어 돌아갔습니다. 엄마, 전 먼저 갈게요. 내일 회사 가야 해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째, 4년째, 5년째. 시간은 흘러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상하면 환자 돌보는 것도 어려워져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들이 도와주셔야죠. 가족.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진혼의 가족이 왔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그들은 부탁만 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 여행 좀 다녀올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저는 남편을 돌보면서 손주들까지 봐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가 낯설었던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워요. 무섭지 않단다. 할아버지야. 하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 방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의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죠. 어머니, 할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사실은 저희가 집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애들도 크고 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요. 그래? 좋겠구나.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머니께서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으세요? 보증. 그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보증? 네. 저희 신용으로는 한도가 부족해서요. 어머니 명의로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왜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집이 될 텐데. 수진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집. 남편이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그 집을 자기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보증은 안 돼.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진호 씨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하다고요. 그래도 보증은 안 돼. 그건 위험한 일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날 이후 수진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보증을 거절한 것에 대한 앙심이었을까요? 9년째. 남편은 이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식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대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네. 엄마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돌볼게.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몸 상하면 어떡하려고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한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요양원.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다. 10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을 이제 와서 남에게 맡긴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진호와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슬퍼하는 모습이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장례 이틀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은 저희 몫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과 땀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원했던 건 오직 하나.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모두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 배신감이 훨씬 더 아팠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영정 앞에 앉아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의 헌신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재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라, 분명 여기 있었는데. 저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죠.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통장, 이런 것들을 모아둔 파일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 옮겨뒀나?
저는 다른 서랍들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파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 그 파일을 서재에 두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장례 전에도 한 번 확인했었으니까요. 누가 가져간 건가?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도장함을 꺼냈습니다. 도장함을 열어보니 다행히 인감 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드셔야죠. 몸 상하면 안 돼요. 진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야, 혹시 서재에 있던 서류 파일 본 적 있니? 서류 파일요. 무슨 파일인데요? 등기부등본이랑 보험증권 같은 거 모아둔 파일 말이야. 아, 그거요? 장례식 때 필요한 서류를 챙기려고 제가 가져갔어요. 그래? 네. 보험금 청구하려면 필요하잖아요.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장례식 당시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진호가 말했는데 제가 놓쳤을까요?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요. 어머니 정신 없으셨으니까. 서류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래. 보험금 청구는 언제 하니? 다음 주쯤 할 거예요.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게 말했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수진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들어와라.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수진이는 소파에 앉으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다. 이젠 좀 익숙해. 그래도 홀로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그렇긴 하지. 수진이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계획? 네. 이제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게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요? 진호가 다음 주에 청구한다고 하던데. 아, 그렇구나. 금액이 꽤 되죠. 글쎄,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구나. 아버님께서 2개 들어두셨다면서요. 합치면 꽤 될 것 같은데. 수진이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알겠지. 네. 그렇죠.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재테크도 해드리고. 재테크? 네.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저희가 잘 굴려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수진이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진이가 던진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험금 얘기, 집 얘기, 재테크 얘기. 모두 돈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묘한 미소와 빛나는 눈빛.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재로 가서 책장을 하나하나 뒤져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서류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책장 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인쇄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담보 대출. 종이 조각에는 주택 담보 대출 안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봤던 걸까요?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쓰레기통도 뒤지고 서랍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상 밑에서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저는 명함을 자세히 봤습니다. 뒷면에 누군가 메모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시세 5억 이상 가능.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이 집의 시세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몰래. 다음 날 아침, 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어제 집에 온 적 있니? 어제요? 아니요. 왜요? 서재에 이상한 서류들이 있더라. 무슨 서류요? 부동산 명함이랑 대출 안내 같은 것들.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는데? 엄마, 사실은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그래서 혹시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해서 시세를 알아본 거예요. 내가 이사 가겠다고 한 적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 뜻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진호야, 이 집은 아직 내 집이다. 내 마음대로 알아보지 마라. 엄마, 오해하시는 거예요. 전 그냥 알았다.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들이 저 몰래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청구인 박진호.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금 청구 건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남편 박영수 씨 명의 보험인데요. 청구인이 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아, 그건 청구하신 분께서 상속인 자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상속인 자격이요? 네. 배우자께서 청구 의사가 없으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확인서를 제출했다고요? 서류상으로는 지난주에 제출되셨는데요. 서명도 되어 있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그런 서류 쓴 적 없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확인이 필요하시겠네요. 잠시만요. 통화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청구 절차는 보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명 위조.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호나 수진이, 아니면 둘 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안방 옷장 뒤편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봉투. 그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 초안, 부동산 시세 조사 자료,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 모두 제가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에는 판매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서명은 없었습니다. 아직 서명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대출 신청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청인은 저였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놈들이 날 속이려고 했구나.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짓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저는 그 서류들을 모두 챙겨 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희가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중요한 거예요. 알았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집을 정리하자는 얘기를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설득하려 들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습니다. 증거를 확보했고 그들의 계획을 알아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숨겨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을 헌신한 결과가 이런 배신이라니.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리를 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진호와 수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말해봐라. 사실은 엄마를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좋은 곳? 네. 실버타운이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대요. 실버타운.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곳에 가시면 이 집은 저희가 정리하려고 해요. 정리? 네. 팔거나 아니면 저희가 쓰거나. 어차피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크잖아요.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집을 정리하면 그 돈으로 쓸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연히 동의하겠지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된다. 네. 이 집은 내가 지킬 거다. 어디도 안 간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너희가 뭘 알아봤는지 나도 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서, 대출 신청서, 부동산 명함.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숨겨둔 거 아니냐. 나 몰래 집 팔궁리하고 보험금 가로채려 하고. 어머니, 오해세요. 오해. 보험회사에서 전화 받았다. 내 서명 위조해서 청구했다고. 진호와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다. 너희가 뭘 원하는지. 하지만 절대 안 된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난 어디도 안 간다. 엄마, 돌아가라. 다신 이런 얘기 꺼내지 마라. 진호는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가족. 10년 동안 아버지 한 번 제대로 안 찾아본 놈들이 무슨 가족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됐다. 나가라. 수진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진호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시원함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진호와 수진이를 내쫓은 뒤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으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숙 여사님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해피라이프 실버타운 상담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따님께서 연락을 주셔서요. 따님?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없었습니다. 아들만 있을 뿐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며느님이시죠. 박수진 씨께서 어머님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아, 그러시지 마시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좋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여사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준비한 자료만이라도 보시고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그 남자는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함만 두고 가겠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저는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저 몰래 실버타운 상담까지 신청했다니. 이건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방금 실버타운 상담사가 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엄마, 그건 좋은 뜻으로. 좋은 뜻? 내 의사도 없이 상담사를 보내는 게 좋은 뜻이냐? 엄마가 너무 고집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고집. 내 집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게 고집이냐?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정말 날 생각한다면 이런 짓 안 하겠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이틀 후, 이번에는 수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돈댁이었죠. 사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어요. 사돈댁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고맙네요. 아이고, 뭐려. 사돈댁 혼자 계신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지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사돈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우리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집 문제로 좀 의견이 안 맞는다면서요? 역시 이 얘기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돈도 이해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집값은 비싸고 애들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들고. 그건 저도 압니다만. 그러니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는 진혼에 갈 집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그 말에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사돈, 죄송하지만 이 집은 아직 제 집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다 가족인데. 가족이면 제 뜻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돈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돈도 참. 아들 생각은 안 하세요? 진호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10년 동안 남편 간병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더니 이제 와서 집만 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바빠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바빠서요? 10년 내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돈댁은 차를 단숨에 마시더니 일어섰습니다. 그러시겠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사돈댁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사돈 집안까지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아는 이웃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래요.
정순 씨는요? 나야 뭐. 근데 영숙 씨, 들었어요? 실버타운 들어가신다면서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 며느리가 그러던데요? 며칠 전에 슈퍼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 좋은 곳 알아보고 있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 안 갑니다. 어머, 그래요? 근데 제 며느리가 착각한 것 같네요. 전 이 집에서 계속 살 겁니다. 정순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며느리랑 의견이 안 맞나 보네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러 이웃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소문이 동네에 다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영숙 씨, 혹시 집 파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부동산 아저씨가 이 집 보러 왔었거든요. 주인이 팔려고 한다고. 제가 파는 거 아닙니다. 누가 마음대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어머, 그럼 사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소문을 내고 부동산까지 끌어들였다니. 진호와 수진이가 어떻게든 저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동네에 소문낸 것도 모자라 부동산까지 불렀다며?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 오해세요. 전 그냥 오해. 이웃들이 다 알고 있어. 네가 뭐라고 말하고 다녔는지. 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세요. 저희는 생각 안 하시고. 너희 생각. 10년 동안 날 혼자 두고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냐. 그건 바빴으니까. 바쁘면 다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안 와놓고 이제 와서 집만 달라고 하면 내가 줘야 하냐? 어머니, 내 평생 모은 게 이 집이야. 남편이랑 함께 일궈온 집이라고. 이걸 너희한테 그냥 넘길 순 없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기다린다는 말. 그 말은 곧 제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끔찍하구나. 뭐가 끔찍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내 현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거냐.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됐다. 더 이상 얘기 안 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진호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진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진호는 조용히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우리 형편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는 끝나가고 애들 학원비는 또 얼마나 나가는지. 그래서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거냐? 빼앗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는 내가 죽고 나서 말이지.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 말은 다 그 소리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10년 동안 아버지 돌보는 거 봤지? 네. 그때 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와줬냐?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약 챙기는 것도, 밥 먹이는 것도 다 엄마 혼자 했어. 밤에 아버지 화장실 가시는 것도 혼자 도왔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 말로 끝이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년이야. 10년. 엄마가 너 낳아서 키운 것보다 더 길게 느낀 시간이었어. 엄마, 그 시간 동안 너희는 뭐 했어? 바빴다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바쁜 거였어?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 알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참았어. 내 아버지니까, 내 남편이니까.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호의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진호야, 일어나. 아니에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진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하나만 묻자. 네, 엄마. 너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그냥 집 때문에 그러는 거냐? 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집 때문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집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또 날 속이는 걸까? 진호야,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이 집은 아직 엄마 거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 뜻대로 할 거야. 네. 그리고 엄마를 실버타운 같은 데 보내려는 생각도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한테도 잘 말해라. 이제 그런 짓 하면 정말 용서 안 한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봐라. 늦었다. 엄마, 저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집에 가서 수진이랑 얘기해라.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다 말하고. 네, 알겠습니다. 진호는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네, 엄마. 존중. 엄마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해줘. 그게 전부야. 네, 명심할게요. 진호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진호의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것. 제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외로운 달처럼 저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존엄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진호가 왔다. 무릎 꿇고 사과했다. 진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호가 사과하고 간 후 일주일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적당히 왔고 며느리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반성한 건가? 저는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평화가 찾아온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폭풍은 제가 방심한 순간 다시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고객님,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대출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께서 지난주에 신청하신 주택담보대출 말씀이십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어서 최종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대출 신청을 했다고요? 네. 아, 그럼 신청하신 게 아니신가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은행원은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럼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은행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신청서에 고객님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신청자 연락처로 전화했을 때도 통화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대출 같은 거 신청한 적 없어요. 그럼 혹시 대리인이 신청하셨을 가능성이 있나요? 대리인. 그 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 신청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신청인은 박영숙 고객님이시고 대리인은 박진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진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 신청 취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확인이 되었으니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가 제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니. 그것도 제 모르게 제 집을 담보로. 사과가 다 거짓이었구나.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또다시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청서를 보여주세요. 은행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위조된 겁니다. 제 서명이 아니에요. 네, 고객님. 이미 취소 처리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서류 좀 주시겠어요? 증거로 필요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너 뭐 한 거 아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다. 네가 내 명의로 대출 신청했다며?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뭐야? 내 서명 위조해서 대출 신청한 게 사실이지. 엄마, 진정하세요.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해? 이게 범죄야, 범죄. 엄마, 저희가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전세가 끝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 거야?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네가 그걸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다신 전화하지 마. 난 너 같은 아들 없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서류 위조,
보험금 가로채기 시도, 대출 신청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도 충분하시고요. 그런데 제 아들인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인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알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생각엔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까지는.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을 설정하거나 상속 포기 각서를 받거나. 신탁이요? 네.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집과 예금, 보험금 등 제 모든 재산이 신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진호와 수진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진호야,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호와 수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진호가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재산 신탁 서류다. 이제 이 집도 내 돈도 모두 신탁으로 묶였어. 엄마, 이게 무슨, 너희를 못 믿어서 그래. 내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은 거야.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필요 있지. 너희가 내 명의로 대출까지 신청했잖아. 그건 급해서. 급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죽어도 너희 거 안 돼. 신탁으로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뜻대로 한 거야. 10년 동안 아버지 돌보는 거 구경만 하던 너희한테 줄 게 없어. 엄마, 그래도 전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 저는 위조된 서명 서류들을 던졌습니다. 이게 아들이 할 짓이냐? 이건 사기꾼이 하는 짓이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애들도 있고. 너희 애들은 생각하면서 왜 나는 생각 안 해? 어머니도 나중에 저희 도움 필요하실 텐데. 도움? 너희 도움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잘 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라. 더 이상 볼 일 없다. 엄마. 진호가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넌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또 배신했잖아.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돼.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진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건 제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 수진이가 진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걱정돼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진호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진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반성? 네가 몇 번째 반성이냐? 이번엔 진짜예요. 맹세할게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맹세? 내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여러 번 어겼잖아. 엄마, 그만해. 이젠 지겹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산을 기부한다고요? 친자식 놔두고? 제 재산 제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해야죠. 우리 수진이랑 진호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제 명의로 대출 신청하고 서류 위조하는 게 힘든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돈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무 급해서. 급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됩니까? 사돈도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피부치인데 피부치면 뭐합니까? 10년 동안 남편 간병할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건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사돈댁은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호에게서 매일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절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진호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웃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진호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용서해줘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호야, 집에 가. 싫어. 엄마가 용서해줄 때까지 안 가. 술 깨고 얘기하자.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진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 불러줄 테니 집에 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택시가 왔고 저는 진호를 태웠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나니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가족끼리 저렇게 싸우다니. 며느리가 문제래요. 아니, 시어머니가 너무 독하대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저는 제 권리를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엄마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고 엄마가 힘드실 때 옆에 있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은 탐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염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호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자. 재산 신탁을 설정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진호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고 밤마다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저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남편의 유품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리한 물건들 중 쓸만한 것은 동네 주민센터에 기부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분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직원의 고마운 인사를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저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면서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옛날 친구 정순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저 그렇지. 영숙 씨는 많이 힘드셨죠? 이젠 괜찮아.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등산? 나 그런 거 해본 지 오래됐는데. 괜찮아. 가벼운 코스야. 다 같이 가면 재미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볼게.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등산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그치? 여기 오면 마음이 시원해져.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편해 보여.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하산하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개받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저보다 더 나이 드신 할머니가 반겨주셨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니에요. 제가 더 기쁘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도시락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고맙소. 근디, 나도 옛날엔 자식들이 잘해줬는디. 할아버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요즘은 연락도 없어요. 바쁜가 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외로우시죠? 외롭지. 그래도 이렇게 도시락 갖다 주는 사람들 있으니 참 고맙지. 저는 할아버지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저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석 달째, 진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이직했어요.
이직? 네. 회사를 옮겼어요. 조금 더 안정적인 곳으로. 그래. 그리고 수진이랑 상담받고 있어요. 부부 상담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저희 관계가 안 좋아져서요. 엄마 일로 많이 싸웠어요. 제 잘못이 컸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해요. 그래. 집은 이제 생각 안 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전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면 됐어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그냥 안부만이라도. 생각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호가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설령 진호가 진심으로 반성한다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넉 달째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 작은 공터에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할머니, 농사 지으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소일거리 삼아요. 좋네요. 저도 해볼까 봐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생명이란 게 참 대단하구나.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큰 채소가 자라나다니. 한 달 후 첫 수확을 했습니다. 상추 한 알음, 고추 몇 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정순아, 이거 가져가. 친구에게 수확한 채소를 나눠줬습니다. 어머, 고마워. 신선하겠다. 나눔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5달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추석은 남편의 장례 직후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지 마. 난 친구들이랑 지낼 거야. 사실이었습니다.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집에서 같이 차례 지내요. 정순이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가도 돼.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우리도 이젠 가족이야.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추석 당일, 정순이네 집에는 여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과 멀어지거나 혼자 사는 분들. 자, 다 같이 한 잔씩 합시다. 우리는 둘러앉아 전을 먹고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가족이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6달째, 저는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강좌였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써보는 시간입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 무엇부터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10년의 간병.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인생은 헌신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놓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제 글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글이네요. 박영숙 어르신,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7달째,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꼭 만나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전화론 어려워요. 딱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진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진호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앉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편지예요. 그리고 제가 쓴 반성문이에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히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께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옆에 있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힘드실 때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만 탐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염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엄마의 집도 재산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연락할 수 있는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아들 진호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진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호야. 네, 엄마. 엄마가 원했던 건 돈도 집도 아니었어. 네, 그냥 존중이었어. 인간으로서의 존중. 죄송해요,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야, 엄마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어쩌면 너무 독하게 굴었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완전히 용서는 못해. 아직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르지.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약속해. 다시는 나한테 재산 얘기하지 마.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엄마 인생 존중해줘. 엄마도 엄마 삶이 있어. 네,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진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바빠. 정말요? 좋으시겠다. 응, 좋아. 내 인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 진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너도 행복해라.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진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많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취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하얗게 덮으며, 과거도, 상처도 모두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날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하루가 됩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6시, 알람 없이 눈이 떠집니다. 예전처럼 불안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어서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집 뒤편 텃밭으로 나갑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랐네. 기특해. 식물들에게 말을 걸며 물을 줍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식물들과 대화하는 게 즐겁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제가 키운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 속도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봉사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시작한 지 이제 반년이 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이고, 우리 영숙 씨 기다렸네. 제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할머니는 5분입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외로운 분들입니다. 오늘은 뭐가 들었어? 오늘은 미역국이랑 생선구이예요. 아이고, 좋겠네. 고맙네. 고마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드립니다. 따뜻합니다. 할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뿌듯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수요일은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영수가 왔어? 응, 왔어. 우리는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 자랑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합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며느리가 정말 너무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 소외감.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 정말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 짊어진 것 같더니 이제는 홀가분해 보여.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금요일은 글쓰기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반년째 다니고 있는 강좌인데 이제 제법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2번째 인생이라는 주제로 써보세요. 강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2번째 인생. 제목을 쓰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저의 1번째 인생은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항상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어디에 있는가? 제 행복은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그것이 제 2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쉽니다. 하지만 가끔은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와, 바다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맨발로 걸으니 모래가 간지럽고 따뜻했습니다. 영수가, 기분 좋지? 응, 정말 좋아.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파도 같다고. 높았다 낮았다 하지만 결국엔 평온해진다고. 저도 이제 평온한 시기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진호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합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짧은 통화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그래. 와라. 진호는 약속을 지킵니다. 정말 짧게 들러서 인사만 하고 갑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더 이상 집 얘기도, 돈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안부만 묻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진호 없이 아이들만 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강민이, 서연이. 아이들은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구경하고 토마토를 따서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치? 할머니가 키운 거야. 할머니 대단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려보낸 후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네.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더 건강한 가족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남편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잔디를 정리하고 꽃을 놓았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행복해 보여.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날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0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진호와 재회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기를 꺼내봤습니다. 1년 전에 쓴 일기들. 그때의 저는 불안하고 분노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평온합니다. 저는 새로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되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많이 변했다. 아니,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 처음엔 두려웠다.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 없이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알게 되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유롭다는 것을. 이제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일기를 쓰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돌봤지만 그 대가로 배신을 당한 분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계를 지키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재산, 시간, 감정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용서는 중요하지만 망각은 위험합니다. 저는 진호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편안해지는 선에서 용서하면 됩니다. 셋째,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 살게 되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친구를 만들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넷째,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세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섯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60이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글쓰기도, 텃밭 가꾸기도 모두 새로 시작한 것들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의 간병, 배신, 갈등, 법적 대응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건강, 자유, 자기 존중. 이것들이 돈이나 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많이 가진 건 없지만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건강한 몸, 좋은 친구들, 의미 있는 일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신을 위해 싸우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것입니다. 저처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창밖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늦은 봄이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봄입니다. 저는 이 봄을 만끽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과 가족의 화목,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당신답게 사세요.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